4번에 걸쳐서 오물 풍선을 우리 쪽으로 날려보냈는데요. 4,000개 이상의 풍선을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그런 위협을 느끼지 못하다가 북한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고 피곤해하고 있고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거에 대응해서 보낸다고 했는데 그건 저는 표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뭔가를 노리고 있다, 속셈이 있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도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이제 시사를 했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안보전략연구센터 북한군사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이상민 연구위원입니다. 예, 지금 북한은 벌써 이제 4번에 걸쳐서 오물풍선을 우리 쪽으로 날려보냈는데요. 실은 북한은 우리 이제 민간 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거에 대응해서 보낸다고 했는데 4번에 걸쳐서 한 4,000개 이상의 풍선을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밝히기로는 15톤, 7.5톤 이런 식으로 된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고 있는데 그 안에는 우리가 식별한 거로는 뭐 최악의 경우는 분변, 거름 종류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인변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거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보도들이 있는데 분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폐 건전지라든지 휴지 조각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을 이제 풍선에 실어서 내려보내고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오물이라고 이제 통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4번째 보낸 거에는 휴지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종이 쪼가리, 종이 박스를 이렇게 잘라서 보낸 것 같습니다. 그게 한 7.5톤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북한이 보냈던 수량은 뭐 처음에 3차 때까지 보낸 게 3,500개, 그리고 4차에 1,400개를 보냈다라고 북한이 주장을 했는데 실제 우리 지역에서 파악한 거는 다 합해서 한 1,000여 개, 1,000개 이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북한이 보낸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 쪽으로 날아오지 않았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북한이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응이 좀 과했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그 분변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많은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내용물들에 앞으로 어떤 물질들이 더 포함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반응은 좀 어떤가요? 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북한이 우리 쪽으로 이런 이제 오물풍선이라는 것을 보낸 것은 사실 2016년부터 18년도 사이에도 있었다라고 이제 국방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크게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량이 워낙 많고 그리고 내용물들도 좀 예상 밖으로 그런 폐기물들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도심 지역에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걸 실제 본인들의 눈으로 보다 보니 많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 위에 그대로 낙하하면서 차량 창문이 깨지기도 했고요. 그다음 어떤 경우에는 트럭의 바퀴 부근에 떨어지면서 불이 붙었나 봅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고 하다 보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일상 속에서 그런 위협을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다가 이번 건으로 인해서 실제 북한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고 피곤해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우리 군 당국에서도 이것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을 이제 시사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포함됐던 내용들 중에는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북 확성기 예전에 이제 설치했다가 남북 간에 합의를 하면서 이제 철거를 했었는데요. 그걸 다시 설치를 했고 짧은 시간이지만 방송을 재개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죠. 오물풍선을 보낸 북한만의 속셈이 좀 있었나요? 예, 아마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민간 단체에서 대북 전단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본인들 체제 유지에 있었던 위험 요인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것을 경고하면서 거기에는 대응으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저는 표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적으로도 국내 정치, 북한 내 국내 정치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과거에도 그랬듯이 내부 상황이 좋지 않으면 외부의 어떤 위협을 끌어들여서 그걸 가지고 무마하려고 하는, 덮어버리는 그런 행위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작은 우리 쪽에서 대북전단을 민간단체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은 뭔가를 노리고 있다, 속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국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올 연말이면 미국의 대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뭔가 북한이 대외적인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 국면 전환 이런 것들을 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이 추가적으로 그런 오물풍선을 우리 쪽으로 날려보낼 경우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민간 단체에서 대북 단체죠. 풍선을 날려보냈고요.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북한도 오물풍선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이제 경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을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행보가 이어질 것 같으세요? 북한이 지금은 북한에서 발표한 거는 즉각적인 대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1,400개 정도의 풍선에 7.5톤 정도의 오물을 실어서 보낸 것은 그 즉각적인 대응이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잘 세워서 그 의도한 대로 해서 내려보냈다기보다는 갑자기 우리 민간 단체들이 기습적으로 그런 그 풍선을 날려보내니까 자기들도 기다렸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주변에 급조해서 풍선을 내려보낸 것인데 앞으로 그 정도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100배의 뭐 보복을 하겠다, 그리고 감내할 수 없는 어떤 대응을 하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뭐 다양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도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처럼 이제 풍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풍선의 내용물을 바꾼다든지 풍선의 수량, 지금 뭐 즉각적인 대응이었는데 1,400개를 보냈다고 했거든요. 그 정도는 우리가 식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북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수량이고 또 우리가 보낸 거에 100배의 보복을 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지금처럼 수천 개 이상의 풍선을 동시에 날려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물에 있어서도 많이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처럼 그냥 단순한 오물이 아니라 어떤 생화학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실어 보낼 수도 있다라고, 그런 거는 이제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는 생화 공격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풍선을 이제 띄우려고 하면 풍선 안에 가스를 채워 넣는데 보통은 안전을 고려해서 헬륨 가스를 채워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헬륨 가스가 고가거든요. 국내에서도 굉장히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가스다 보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만들어지는 헬륨 가스니까 그것보다는 좀 더 저렴한 수소 가스를 사용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수소 가스를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수소 가스는 문제가 폭발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수소 가스를 예전에도 뭐 1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그 기구에 많이 썼었거든요. 그런데 수소의 어떤 그런 화재 위험성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우리도 기구를 사용하거든요. 기상 관측이나 이런 걸 위해서. 그런 데는 대부분 헬륨 가스를 써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수소 가스를 썼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공중에서 폭발할 수도 있지만 지상까지 내려와서, 그리고 그 지금 풍선에는 어떤 게 달려 있냐면 타이머가 달려 있어요. 기폭 장치 비슷하게 해서 공중에서 이걸 살포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어떤 트럭에서 화재 났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건데요. 그 타이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폭약이 터져서 풍선 안에 있는
그 오염물질들이 바깥으로 비산되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만약에 그게 수소가스하고 같이 반응했을 때는 지상에서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폭발은 아니지만 화재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발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도심 지역도 도심 지역이지만 산 같은 데 떨어졌을 때는 화재로 다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 최근에 북한이 풍선을 내려보내고 나서 강화도 일대에서 뭐 산불이 일어나고 이런 이제 보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최근 얘기인데요. 근데 지금 아직 그 발화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아니길 바라지만 북한의 풍선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을 북한이 의도적으로 계획을 해서 할 가능성도 우린 배제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대응 방식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직까지는 북한이 지금 4차에 걸쳐서 내려보낸 오물풍선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 같아요. 재산 피해는 있었습니다. 차량에 압류를 깼다든지 또는 불이 붙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인명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더 강력한 대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인명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법적인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다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런 대북 전단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 북한 체제는 폐쇄 국가잖아요. 폐쇄된 상태에서 외부의 정보가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북한 내부로 정보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정보가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풍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대북 전단을 보내는 풍선 안에는 1달러짜리 지폐도 있고 또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전단들도 들어가지만 USB가 같이 가거든요. 예전에 USB는 비쌌습니다. 근데 요즘은 USB 하나의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용량도 크거든요. 거기에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반대로 우리 한국의 문화나 어떤 뭐 가요 이런 것들을 실어서 보냄으로써 북한 내부적으로 체제의 동요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북한 정권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경기를 일으키듯이 대북전단에 대해서 극구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계속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주고받았던 건가요? 사실 전단지라고 하는 건 뭐 일명 삐라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시에 사용됐던 거는 역사로 굉장히 깊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많이 본격적으로 쓰였던 건 한 100년 정도 된 걸로 이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예전에는 문백률이 높았잖아요. 문백률이 높아서 전단지에 어떤 글을 써서 상대편한테 심리전을 하기에는 제한이 있었다면 문백률이 많이 낮아지면서 전단지를 통한 심리전들이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반도에서는 주로 북한이 우리 지역으로 과거에 삐라라고 하죠. 삐라를 날렸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동네에서 북한에서 날아온 삐라를 주워가지고 학교에 갖다 주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갖다 주면 뭐 연필을 준다든지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었고요.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년, 18년 사이에 북한에서 우리 지역으로 전단을 날렸던 게 가장 최근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북한 쪽에 대북 전단을 보냈던 거는 주로 이제 민간 단체에서 했는데 자유북한 운동이라고 하는 아마 민간 단체가 요즘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 분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한 10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이 대북 전단을 날려보냈고 실제로 많은 탈북민들이 그 사이에 이제 34,000, 35,000명 되는 탈북민들이 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탈북민이라기보다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분들의 증언을 통하면 그런 대북 전단지가 북한 전역에 많이 도달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 탈북하는 인원들도 생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거를 각각을 따로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전단지, 북한에서 오물풍선하고 GPS 교란 그리고 동시에 초대형 방사포라고 하는 것을 여러 발을 이제 발사를 했었거든요. 이것을 저는 이제 같이
한번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기존의 도발하고는 약간 다른 형태의 새로운 도발을 지금 획책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하마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이걸 이제 동시에 하마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었냐면 공중으로도 오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하마스가 갖고 있는 로켓포, 가삼 로켓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기존에는 이제 그 뭐 수백 발을 이렇게 쏜 적은 있지만 짧은 시간에 여러 발을 한 3천 발 이상 쐈다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어렵게 한다든지 하면서 동시에 또 지상으로 침투해 오고 인지를 납치해 가고 하는 이런 형태의 도발처럼 북한도 각각의 도발들을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대응하기 어려운 방식의 도발 형태를 찾아서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피해가 좀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많이 피해가죠. 요즘 내비게이션 차량의 내비게이션 다 이제 GPS 기반으로 되고 있고요. 군사 무기 체계들도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군용 GPS를 사용하기도 하고 상용 GPS에 의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제 항공기라든지 또는 어선들은 GPS를 사용해서 항해를 하거든요. 특히 서해안 지역으로 GPS 공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쪽 지방에 우리 인천광도 있지만은 서해 어부들이 어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GPS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근해에서는 항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그물 같은 것들을 미리 띄워놨을 때 부표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GPS를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그 GPS 교란에 의해서 위치를 식별하지 못했을 때 어렵겠죠. 다 잃어버릴 수 있고 본인들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서해에서 어업 활동하는 어민들이 많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한에서의 갈등을 좀 조장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북한이 지금 대남 오물풍선을 보내고 GPS 교란을 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측에서의 이렇게 발표 내용들도 보면 정치권에서도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규탄을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듯 북한이 의도하는 것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도발을 했을 때 한국 측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겠구나 해서 뭐 정치권에서의 갈등이라든지 또 국민 사이에서 이걸 옹호하는 국민들도 있고 반대하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측의 남남 갈등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앞으로도 북한이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최근에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적대시하면서 통일은 이제 북한 내에서 통일이라는 용어 자체를 아예 지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북한 따로 남한 따로라고 하는 이제 두 개의 국가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도 남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들이 이걸 이제 통일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겠지만 우리를 자기들의 영향권 안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지속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현재 국력이 그러니까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월등히 높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갈등을 통해서 붕괴될 수 있는 붕괴까지는 아니지만 힘이 약해지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행할 수 있는 도발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는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6월인데 2022년 6월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장마가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물난리가 날 수도 있고 한데 남북 간에는 공유하천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군데가 있는데 북한강이 있고 임진강이 있습니다.
임진강은 대략 한 250km 이상 정도 될 거예요. 그 중에 한 3분의 2가 북한 지역에 있고 나머지 이제 남쪽에 있고 한탄강이 그 지류인데요. 그리고 북한강 같은 경우에도 한 300km 이상 이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둘 다 북한에서 남한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홍수가 났을 때 거기서 많은 물을 한 번에 이렇게 흘려 보낸다든지 했을 때 남쪽에 뭐 캠핑장에서 피해를 본다든지 아니면 농민들이 침수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그거 외에 북한이 이번에 오물풍선을 날려보냈던 것처럼 그 하천을 이용해서 공유 하천을 이용해서 북한으로부터 오염물질들, 그러니까 뭐 쓰레기를 내려보낼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공격이 가능한데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동독과 서독 사이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독에서 서쪽으로 서독 쪽으로 하천이 흐르는데 그 냉전 시기에 동독에서 일부러 그런다고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요. 산업 개발을 하면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함부로 이렇게 방류를 하면서 서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보고 그로 인해서 뭐 나중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같은 게 생기긴 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북한강이 우리 식수원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식수원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북한강 상류는 북한에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오염물질을 내려보냈을 때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마련해 놓지 않는다고 하면 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화학 무기와 생물학 무기를 보유한 거의 유일한 국가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을 전 세계에서 화학 무기 보유 3위, 보유량에 있어서 3위 국가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1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1, 2위를 다퉜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7월부로 해서 미국과 러시아의 화학무기의 폐기가 완전히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3위였던 북한이 자동으로 이제 전 세계 1위가 되는 것이죠. 보유량에 있어서는 우리 국방백서나 이런 데서는 뭐 2,500톤에서 5,000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생물무기도 많은 양을 북한이 생산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실제로 2017년 2월인 걸로 기억하는데 북한의 김정은이 지시를 했습니다. 김정남 이제 이복 형이죠. 김정남을 이제 제거하라는 명령을 했고 그로 인해서 다른 나라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라고 하는 국제공항에서 VX라고 하는 신경가스, 신경작용제라고 하는데요. 그 화학 무기를 가지고 살해를 했죠. 테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실제로 북한이 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그 화학 무기를 이용해서 테러를 할 수도 있고 전시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에게 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풍선들에 대해서 포획을 하거나 요격이 좀 가능한가요? 풍선을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이제 터뜨리지 않은 것들은 그대로 회수를 하고 떨어지면서 이제 터진 것들은 긁어 모아서 다시 다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래서 국민들께는 건들지 말고 신고하라는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거기에 정말로 오염 물질, 정말 그 위험한 생화학 물질을 탑재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걸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안 되고요. 공중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다.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서 우리한테 미사일을 쏘면 중간에 요격을 하고 또 막지 못한 거에 대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상에서 방어라는 것을 합니다. 방어 프로텍션이라는 걸 하는데 풍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걸 공중에서 요격했을 때 이게 안전하게 공중에서 이게 사라져 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화학 무기 중에는
지속성과 비지속성 작용제가 있어요. 비지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이제 휘발이 되는 거예요. 그 지상에 떨어져서 가스 형태로 퍼져나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로 살상하는 게 휘발성 화학 무기고, 비휘발성, 지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끈적끈적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에서 이런 것들이 떨어졌을 때 휘발성은 이제 공중으로 날아가니까 지상에 떨어지진 않지만 지속성이라고 하는 화학작용제는 지상으로 이제 에어로졸 형태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의 기술들을 이용해서 그 풍선들을 좀 안전한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드론도 사실 우리한테 위협인데, 그 드론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드론을 포획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물 같은 것으로 드론을 잡아서 안전한 지역에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풍선도 천천히 날아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선의 아랫부분을 보면 이렇게 잘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뭔가를 딱 걸어서 드론이 끌고 좀 더 안전한 지역에 그걸 착륙을 시킨다든지 또는 바다나 이런 쪽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 지역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한테 그런 그 대응 능력이 갖춰졌을 때 가능한 얘기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레이저를 이용하는 겁니다. 풍선은 사실 재질이 고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바늘로 뚫으면 뚫리겠지만 레이저로 발사를 해서 조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00% 터집니다. 근데 레이저의 장점은 직진성이 강하고 그리고 멀리까지도 보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레이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북한 지역에서 풍선이 식별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으로 넘어오기 전에 북한에서 떨어지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드론은 넘어가지 않지만 빛은 보낼 수 있으니까요. 레이저는 빛이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레이저 기술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 레이저의 성능은 그 출력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발한 것이 한 20kW 정도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레이저이고요. 세계적으로는 그보다 한 10배 정도의 레이저 출력을 내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아이언 빔이라고 해서 빔이 뭡니까? 이제 빛의 줄기를 빔이라고 하잖아요. 레이저 빔 이렇게. 근데 그거와 유사한 게 아이언 돔이 있잖아요. 아이언 돔은 주변국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마스에서나 뭐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쏘아 올린 로켓을 막기 위한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보다 더 강력한 미사일 방어 체계도 있어요. 아이언 돔보다 더 센 미사일 방어 체계도 있는데, 이것들의 문제가 뭐냐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가성비 좋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이용한 아이언 빔이라는 체계를 개발을 했어요. 거기에는 대충 100kW 정도의 레이저를 가지고 날아오는 로켓을 떨어뜨리는 그런 시험을 했고 실제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늦게 출발을 했지만 20kW 정도의 레이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풍선은 쉽습니다. 그냥 한번 짧은 시간 동안에 딱 그 레이저를 쏘면 그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술을 좀 조속하게 그 전력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레이저만 가지고는 사실 어려운 것이, 레이저는 빛이기 때문에 그 기상의 영향을 좀 받아요. 밤이나 낮이나 상관은 없지만 비가 오거나 안개가 꼈을 때에는 빛이 산란돼서 그 효과를 다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드론과 레이저 이 두 개를 같이 병행 개발을 해서 빨리 전력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북한도 레이저를 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북한 레이저 기술은 개발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좋은 질문인데요. 북한이 우리가 보내는 대북 전단에 대해서 레이저를 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사실 레이저는 전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출력의 단위를 킬로와트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북한의 일반 군대에서 쓸 수 있는 전력 체계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레이저 무기를 북한이 그 풍선을 위해서 개발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우리는 전력 체계가 안정화돼 있고 그다음에 10kW 정도의 출력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전국에 있는 어느 지역에서도 그 정도는 뽑아서 쓸 수 있을 만큼의 낮은 출력이기 때문에 물론 높으면 좋지만 그 정도 출력만 가지고도 제한적이나마 북한의 풍선뿐만 아니고 드론 같은 것들도 쉽게 요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방 지역에, 특히 전방 지역에 높은 고지나 이런 데에다가 레이저 무기를 여러 개를 설치할 수만 있다고 하면 이런 저강도의 도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레이저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빛이잖아요. 그걸로다가 요격을 하는 원리는 뭐냐면 로켓이나 미사일이나 그 표면에다가 이 레이저를 쏴서 구멍을 뚫는 거예요. 구멍을 내는 건데 표면에 이제 이 금속으로 돼 있을 텐데 금속 표면이 좀 두껍다 싶으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 개 낮은 출력이지만 10kW짜리의 레이저가 여러 개가 설치가 돼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게 굉장히 정밀한 무기 체계입니다. 그래서 한 점에다 모을 수가 있어요. 로켓을 한 점에 모으면 그 로켓 전체의 온도가 올라가서 열이 나서 이제 불탈 수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늦게 개발을 시작해서 레이저의 출력이 낮다고 해서 이 출력을 높이는 노력을 같이 병행을 하지만 그 다른 이제 선진국처럼 레이저 무기에 있어 선진국처럼 100kW든 200kW까지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낮은 출력으로 여러 개를 동시에 한 곳으로 모으게 되면 그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레이저 무기는 앞으로 북한의 위협, 저강도 위협, 이런 풍선이나 드론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전방 지역에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북한에서 날아오는 게 보였을 때 우리 지역으로 넘어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북한 지역에서 바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떤 로켓을 쏴서라든지 또는 드론을 보내서 하는 경우에는 국제법적 문제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저는 레이저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물풍선이 시작되는 위치를 파악이 가능한가요? 지금 대부분 북한의 전방 지역에서 군대가 동원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4251 해서 서쪽부터 4251 군단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대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됐기 때문에 전방 지역에서 어떤 그 정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위성을 통한 방법이 또 있는데 위성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지구를 계속 이제 돌면서 정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한반도 지역을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인터벌이 생겨요. 그래서 재방문 주기라고 하는데 찍고 돌아서 다시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시간씩 걸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알면 그때 피해서 풍선을 띄울 수도 있고 다른 행동도 할 수 있는데 기술이라는 게 참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에서 최초로 우주 인터넷 통신이라는 것이 사용이 됩니다. 그게 스타링크예요. 스타링크는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업가가 이 미국 내에서의 미국 워낙 국토가 크기 때문에 이동 통신이 다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적게 사는 지역은 이동 통신 서비스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쪽 지역까지도 통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스타링크라는 그 인터넷을 우주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인터넷은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이 끊기지 않고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졌냐면 작은 위성 여러 개를 쏴서 걔네들이
일정 간격을 두고 거의 은하철도 999 날아가듯이 쭉 연결돼서 날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상에서 봤을 때는 위성이 여러 개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죠. 그리고 통신할 때는 나랑 가까운 위치에 있는 위성하고 일단 통신을 하는데 이게 지나가면 이 통신 위성끼리 서로 로밍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음 오는 위성이 받아서 또 통신을 연결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통신이 우주에서 가능해지는 건데 이 기술이 한 단계 발전한 것이 스타쉴드예요. 이거는 통신뿐만 아니라 지상을 그러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지상하고 통신이 되니까 거기에 카메라만 달면 지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거든요. 그래서 미국 공군하고 아마 계약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미 인터넷에 찾아보면 스타쉴드라고 해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가 나와 있고요. 실제 미군은 사용을 벌써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지상을 관측할 수 있는 위성을 통해서 그런 시대가 왔다. 게다가 얘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있습니다. 한 500km 상공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생각했을 때 500km면은 뭐 서울, 부산보다 훨씬 먼 거리긴 하지만 지구와 우주 사이에서 500km는 중간에 방해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실제 정찰 위성은 그 정도에서 나르는 정찰 위성이 있고요. 또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해서 지구 위에 항상 똑같은 지점에 머물면서 한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ICBM 같은 것이 발사됐을 때 그 불꽃을 찾아서 조기 경보해주는 위성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36,000km, 정확하게 35,800km라고 하는 적도의 연장선상에서 지구의 자전 속도하고 같이 돌면서 한 지점만 계속 봐주는 그런 위성도 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는 500km 정도 높이라면 엄청 가까이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실시간으로 그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북한을 상대함에 있어서 저는 이거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는 미군만 운용을 하지만 머지않아서 전 세계에서 위성을 운영하는 국가들은 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425 사업이라고 하는 군사정찰 위성 사업을 작년에 처음으로 하나를 쏘아 올렸고 올해랑 내년 해서 이제 두 개 더 올리면은 5개의 군사 정찰 위성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우리도 좀 더 작은 위성들을 여러 개, 그걸 이제 소형 군집 위성 체계라고 합니다. 군집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개를 의미하는데 그런 스타링크에서 사용됐던 그런 기술들을 우리도 자체적으로 한국형 스타링크 같은 체계들을 개발하겠다고 발표도 했고요. 지금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우리 쪽에 전력화가 된다고 하면 군뿐만 아니라 이 위성이 뭐 북한만 보겠습니까? 우리 한국 지형에서도 이제 똑같은 한반도 크지 않으니까 다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가지고 국토 개발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스타쉴드가 양국에 다 있으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찰 위성이 없을 때는 한미 동맹 하에서 미국에 많은 부분 의존을 했었는데 미국이 우리한테 모든 정보를 다 쉐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유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공유를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한테 한반도를 관측할 수 있는 그 군지 위성 체계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한반도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계속 지구를 궤도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 다른 지역까지도 다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미국의 그 스타쉴드가 많은 위성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모든 지역을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동맹인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더 정확한 판단할 수 있고 더 빠르게 적의 위치를 식별해서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